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투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9번 공격수가 없으니까 투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은 젊은 선수들이 이제 많으니까 크로스, 모드리치,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런 선수들을 이제 기용을 해서 미드필더 라인을 4명을 두고요. 4-3-1-2 혹은 뭐 4-1-3-2 요 정도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요. 9번 공격수가 없는데 호드리그와 비니시우스는 완벽한 9번 공격수들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상대가 밀집 수비를 했을 때는 이 선수들이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능력이 당연히 피지컬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벨링엄의 이 가짜 9번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요 전술을 엄청 잘 짭니다. 예를 들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는 중앙 지역에 있지만 이 선수들은 측면으로 돌아뛰는 플레이를 너무 잘하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측면으로 막 빠져요. 공격할 때. 그러면 수비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따라서 약간 끌려나갑니다. 그때 벨링엄이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인 침투. 그리고 발베르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동력이 엄청나거든요. 발베르데가 벨링엄과 함께 같이 침투. 그래서 요 전술로 벨링엄이 득점도 많이 기록하고요. 9번 공격수가 없는데도 저 전술로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1위를 하고 있어요. 안첼로티 감독의 능력인 거죠. 정말 좋은 능력이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크로스가 아직도 주전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를 활용해서 어떤 전술을 짜냐. 반대편 전환 패스가 기가 막힌 선수죠. 크로스가 약간 측면으로 빠져요. 여기서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왼쪽 라인에서. 그러면 상대 수비수들이 약간 좀 쏠리겠죠. 쏠릴 때 반대편에 있는 호드리구라던가 카르발 혹은 발베르데가 높게 올라가요. 이 측면으로.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수비가 끌려나가잖아요. 끌려나갈 때 벨링엄이 또 여기서 안쪽으로 침투. 크로스, 벨링엄의 헤더. 요 득점 패턴도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안첼로티 감독은 그냥 어떤 스쿼드를 지어줘도 만들어내는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입니다. 음바페가 왔을 때는 제 생각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활동 반격을 넓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측면으로 빠져있다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전술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쓰고 있는 투톱 전형에서 음바페를 호드리구 대신에 쓴다. 그래서 뭐 음바페가 오른쪽에 있든 비니시우스가 오른쪽에 있든 투톱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죠. 이렇게 투톱이 구성되면 약간 측면으로 빠져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니시우스와의 공존도 가능하고 주요한 선수다 보니까 수비가 쏠리면 벨링엄의 침투 플레이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요. 발베르데, 크로스, 모드리치. 이제 모드리치와 크로스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도 일단 짱짱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를 많이 두면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투톱 혹은 호드리구와의 투톱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아니라면 음바페가 원톱, 비니시우스 왼쪽 뭐 혹은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오른쪽에 호드리구를 기용을 해서 이런 3톱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음바페가 본인이 9번 공격수의 역할을 선호하지 않다 뿐이지 팀이 9번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음바페가 9번으로 뛰어요. 프로페셔널한 선수이기 때문에 9번으로 뛰어야 되면 지금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하무스랑 무아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니까 음바페가 그냥 원톱으로 뛰잖아요. 그래서 음바페를 원톱으로 두는 것도 가능한데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자리가 겹칠 수 있다. 요 고민이 있겠죠. 음바페가 원톱으로 뛰어도 약간 왼쪽으로 내려와서 뛰고 비니시우스는 애초에 왼쪽으로 뛰고요. 그래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겹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안첼로티 감독이 위치 지정을 잘 해주지 않을까. 음바페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비니시우스가 침투한다 하던가 아니면 뭐 비니시우스가 약간 음바페가 빠져있을 때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음바페가 빠져있다가 다시 침투한다거나 아니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모두 약간 측면적으로 움직일 때 벨링엄이나 발베르데 같이 침투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이 뒤에서 2차적인 침투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동선이 비슷하게 겹친다고 하더라도 동선만 잘 잡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방법을 고민을 아마 하겠지만 안첼로티 감독이라서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쨌든 아마 정해질 거거든요.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오른쪽에 발베르데가 있죠. 발베르데의 전술적인 가치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사실상 발베르데가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바페와 호드리구가 투톱이 되겠죠. 그리고 벨링엄과 추아메니 혹은 카마빈가가 이 미드필드 라인을 잡아줘요. 그러면 음바페와 호드리가 투톱이 되고요. 비니시우스가 왼쪽에 있는 이러한 전술적인 전형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도 이런 투톱을 활용해 봤던 적도 있고, 특히나 이 왼쪽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바르콜라가 직선적인 움직임을 잘 가져가주니까 바르콜라랑 음바페도 약간 동선이 겹칠 스타일이에요. 겹칠 만한 스타일인데 왼쪽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수비 끌어주고 음바페가 침투하고 측면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발베르데를 오른쪽으로 빼서 4-4-2 전형처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니시우스가 수비에 가담 많이 해요 원래. 그래서 수비할 때는 비니시우스와 발베르데가 같이 내려와 줄 거고, 포드리그도 수비로 내려올 거고,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할 때 정말 무서운 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전통적으로 경기를 막 지배하면서 마치 바르셀로나처럼 점유율 60%, 70% 가져가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팀이 아니죠. 레알 마드리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본인들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은데 약간 수비적으로 경기를 해요. 우리는 어차피 공격수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한 경기에 한두 골 정도는 득점이 나오니까 우리는 일단 안 먹히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우승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축구를 하기가 너무 좋은 스쿼드이긴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비니시우스, 호드리그, 음바페, 일단 이 3명 플러스 빠른 발베르데와 벨링엄, 여기서 음바페가 왼쪽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유도 여기 있는데, 안첼로티 감독도 마찬가지로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적인 기조도 그렇고 측면 공격수가 수비를 많이 해줘요. 호날두가 있을 때 빼고는 측면 공격수들이 수비를 많이 하거든요. 음바페가 원톱으로 나온다면 그냥 수비할 때도 포드리그와 비니시우스 다 내려가서 상대가 올라오는 순간 음바페만 내려오지 않고 프랑스 대표팀에서 하는 것처럼 약간 왼쪽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수비를 하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볼을 빼앗는 순간 음바페는 바로 출발, 요 전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음바페가 출발하면 그 동시에 수비가 끌려 나갈 때 반대편에서는 호드리고, 발베르데, 중앙에서는 벨링엄, 그리고 왼쪽에서는 비니시우스까지 뛰어 들어간다. 전술이 아마 뭐 리그에서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주도해야 되지만 챔피언스 리그의 중요 경기들, 특히나 강한 팀들과 했을 때 저 레알 마드리드의 지지 않는 스타일, 또 역습을 위한 스타일, 음바페가 가는 순간 극대화될 수도 있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동선이 겹친다,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정말 수년간 봐왔던 안첼로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세대 교체가 너무 잘 됐어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한때는 나이 많은 선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보세요. 스쿼드가 공격 라인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코셀루는 백업이고, 내년에 엔드릭도 와요. 유망주 플러스 음바페까지 추가되는 거잖아요. 공격 라인 정말 걱정 없고요. 미드필더 라인 모드리치, 크로스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선수들 슈아메니, 벨링엄, 카마빈가, 발베르데, 브라임 디아스, 세바요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린 유망주인 빌러까지 있죠.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세대 교체가 된 상황이고, 뭐 센터백 라인도 밀리탕, 알라바, 뭐 리디거 이 정도면 한창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최근에 했지만 그 우승을 한 다음에 벤제마 나이 많다, 카세미로 나이 많다, 모드리치 나이 많다, 크로스 나이 많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었다. 이미 세대 교체는 어마무시하게 끝난 상태다. 그리고 이 세대 교체가 다음 시즌 음바페까지 추가된다면 과연 이 팀이 어떤 축구를 할지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기대가 많이 된다. 안녕하세요.
이제 투엘 감독 I need 경질 more pockets. 나왔죠. 경질이 아니라 이제 뭐 합의 뭐라 해야 돼? 상호 합의, 상호 해지, 상호 해지. 상호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은 뭐 이번 시즌까지는 투엘이 한다. 이번 시즌까지는. 위약금을 그것도 이제 합의죠. 위약금을 합의를 해서 정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까지는 고통을 받을 거다. 이번 시즌까지는 고통을 받아야 돼. 안타깝게도 아직 고통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물론 뭐 이렇게 해놓고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놓고 투엘 감독이 혹시 또 막판에 이제 각성을 해서 잘하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귀네이슈는 어떤 인물이냐? 귀네이슈? 귀네이슈? 국내 감독 하지 않을까요? 국내 감독 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이거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국내 감독으로 거의 다 해놓고 하는데, 거의 국내 감독으로 지금 다 생각을 보통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귀네슈 감독은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이제는 좀 트렌드에서 뒤처졌죠. 최근 들어서 이제 구단들 맞는 팀마다 별로 안 좋았고요.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52년생이시네. 71세요. 71. 나이가 좀 많으세요. 71세요. 우리 벤투 감독 선임할 때도 김판곤 위원장이 나이를 보고 기준에 나이가 있었어. 나이. 벤투 감독 뽑을 때 김판곤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해놓은 리스트가 기준이 그래도 되게 세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뭐 전술 능력 좋아야 됩니다. 뭐 훈련 잘하는 감독 뭐 이런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는 훈련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나이도 왜 봤냐면 4년 동안 맡겼을 때 60 이상이 넘어가면 트렌드에 못 따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이도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뭐 요런 거였어요. 이게 벤투 감독 선임될 때 인터뷰거든요. 벤투 선임될 때 4년이란 긴 기간을 계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60대 초중반 생각했는데 4년 뒤에 70대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조언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50대 초반, 한 분만 60대 초반이었다 인터뷰할 때.
지속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다. 나이도 중요하죠, 사실. 나이도 좀 중요하죠. 생각보다 이제 트렌드에 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건 참 좋아서 이제는 저런 기준으로 우리가 안 뽑을 거라. 그럼 명확하잖아요. 이제 우리 김판공 위원장 때의 그 기준으로는 이제 안 뽑아요. 이제 축구협회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기준으로 뽑는 거니까 프로세스가 이제 또 아예 달라졌다. 프로세스가. 동네 축구 욕만이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커뮤니티도 올려놨는데 그 동네 축구 욕만이 채널에 다녀왔어요. 혹시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링크도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만족스럽지 않았죠, 인터뷰들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정혜성 위원장이 얼마나 지금 그 감독 선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이걸 모르겠어. 이거를 모르겠어요. 어떤 감독 선임에 대한 그 본인의 철학이 있는지, 철학이라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마련해놨던 그 기준들을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그 생각해보면 오늘 저 정혜성 위원장이 얘기한 게 약간 느낌이 뭐냐면 공부 수능 잘 보려면 국영수 잘해야죠. 국영수 잘하는 사람이 수능 잘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국영수 잘하면 아니 이거 뭐 이게 뭐야? 사실 너무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였죠. 아, 은바페, 네, 은바페 얘기도 할 겁니다. 좀 이따. 은바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감독들의 이름이 있죠. 홍명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명단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김기동이나 김학범 감독은 데려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자마자 올 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K리그에서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K리그에서 데려온다 이러면 한 명뿐이 없잖아요. 나왔던 명단 중에 김기동 데려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FA 감독들은 이면 몰라. 최용수 감독 혹은 뭐 박항서 감독, 뭐 FA로 있는 감독 이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계속 뭐 K리그 얘기하고, K리그에서 뽑으면 이제 내가 도움을 구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K리그에서 데려오면 약간 정해져 있어요. 약간 정해져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 현대니까 서로 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 안 좋은 예상들이 지금 계속 적중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지금 참 기분 나빠요. 예. 우리의 안 좋았던 예상들 설마 국내 감독? 그러니까 국내 감독이라고 그러고 설마 정혜성 위원장? 정혜성 위원장 하고 아니 아니 그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안 좋은 예상들이 계속 맞아서 하여튼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뭐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최우선으로 골랐다 뭐 이런 게 또 막 슬쩍 나오고 슬쩍 또 정규 여자 그래서 설마 하는데 설마 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가 그저 축구 관계자에 따르면 뭐 요 멘트가 들어가면 다 약간 이게 현실이 돼서 다 현실이 돼서 아무튼 뭐 그런 건데. 홍명보 감독은 잘하고 있죠 지금 울산에서. 울산에서 너무 잘하고 있죠. 울산이 홍명보 감독 오기 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2등팀 꼭 2등을 했죠. 1등이 아니라 꼭 2등만 했어요 맨날. 그러다가 홍명보 감독이 온 다음에 이 2등팀을 1등으로 만들었죠. 위닝 멘탈리티도 좀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선수단에게 뭐 결집 능력, 리더십 이런 거는 뭐 너무 좋은 감독이죠. 그런 건 좋은 감독이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이청용 선수를 또 중앙 미드필더처럼 잘 쓰는 그런 전술적인 유연함. 네, 그런 고민들도 어쨌든 지금 하고 있고 있었고 일단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설마 진짜 설마인데 그죠? 진짜 설마인데 진짜 설마인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설마인데 감독들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 아니 이게 우리의 이 축구협회 구조가 감독이 거절하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잖아요. 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국가대표팀이 구단의 감독을 선임하고 싶다고 해도 구단 쪽에서 우리는 거절, 너네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겔스만 감독을 바이에른 뮌헨이 경질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소속인데 감독직에서 그냥 제외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이 나겔스만하고 협상을 하려면 바이에른 뮌헨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위약금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단 쪽에서 뭔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한다 하면, 그러니까 구단이 못 막으니까 그냥 축구협회에서 감독한테 너로 뽑았다. 그럼 감독이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축구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좁고 국대 감독이라는 그 자리, 그걸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절하기가 힘들죠. 감독 개인이 거절해야 되니까. 감독 개인이. 아무튼 뭐 그렇다. 뭐 우리 감독님들은 지금 K리그 감독들은 지금 뭐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다 이제 뭐 생각한 적 없다 그러는데, 최강희 감독 때도 그랬잖아요. 최강희 감독 때도 이랬거든요. 최강희 감독도 나는 하기 싫다. 나는 전북이 좋아. 나는 하기 싫어. 이랬는데 이제 그때도 억지로 안 친 거라. 그때도 억지로 안 친 거라고요. 굉장히 뜬금나요. 어떤 감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지금 감독 선임하는 것도, 감독 선임 자체가 참 지금 어렵다. 너무너무 감독 선임 자체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와봐야 욕먹는 건 뻔하죠. 축구협회가 내정한 감독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데려오면 축구협회가 내정한 감독 이러면서 또 넘어갔고,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못하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축구협회가 그럴 때부터 알아봤지. 저 감독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이제 문제가 참 그렇고, 그래서 진짜 아무튼 뭐 이게 뭐 그 감독을 선임할 때 이게 좀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혜성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클린스만 감독과 감독 선임할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근데 이것도 웃겨요. 보시면 이번에 선임하는 과정은 절대로 거수로 결정하거나 그러니까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하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 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했더니, 외부의 압력에 의해 결정하는 건 없을 겁니다. 지난번은 그랬다는 거야? 그동안은 그랬다는 거네. 그리고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을 안 할 거다. 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는 안 할 겁니다. 라는 위원님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전엔 그랬다는 거네. 이게 뭐가 이게 쉽지 않아. 우리
우리 축구협회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압력, 그러니까 그 외부의 압력이 그 전력강화위원회의 외부, 전력강화위원회의 밖에서 이 감독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전에 말도 잘 못한다니까. 서로 본인들의 이게 독이 될 만한 발언인지 서로 이제 본인들의 그 이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인지 그런 것도 지금 그걸 못해요. 좀 구별을 못하고 막 해. 구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얘기를 좀 살펴봐야겠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서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혜성 위원장이 오늘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감독 선임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감독의 역량, 전술적인 역량, 두 번째는 육성, 선수를 육성하는 능력, 세 번째는 명분, 지도자로 성과가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경력, 지도자로서 풍부한 대회 경험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소통의 능력. 그래서 선수와 협회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 여섯 번 현재 기존 대출을 갚지 못해 비제도권 대출, 카드론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보다 금리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신용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져 개인 신용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 채무로 빚을 돌려막는 서민자금난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지원 정책은 금리가 높아 부담을 느끼는 대한민국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지원 정책으로 약 1조 8천억 원의 자금 편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기존 대출이 포화인 상태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와 신용 점수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발표된 만큼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래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극 초반에 추천드리는 고유 반지는 관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화에 관련한 옵션이 굉장히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면 사용해본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60여 기에서 90기, 그래서 한 100기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 개발을 해서 핵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핵에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Got my eye on you.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K방산의 위상과 전투 무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벼랑끝 전술을 펴왔어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의식하고 내포되어 있는 속내, 그러니까 어떤 다분히 의도적인 배경 속에서 철저한 계산 논리에 의해서 도발을 하고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위에 도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뢰의 K를 비롯한 북한의 문제를 현발 상상하고 우주의 구성을 하지 이거는 그 위협에 대한 식단이나 강도, 빈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조심스럽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과 그리고 군사적 대치의 강도는 위중한 상황이다. 전 세계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9개 국가입니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인도가 핵무기를 갖게 되니까 파키스탄이 갖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정으로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핵 보유 선언조차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즉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북한은 최소 60기에서 지금 한 90기에서 100기, 어떤 연구 기관에서는 150기, 200기까지도 얘기하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은 60여 기에서 90기, 한 100기 내외에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북한의 가장 위협은 북핵 위협이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은 가장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 개발을 해서 핵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핵에 버금가는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무 미사일을 볼 수 있는데요. 현무 미사일은 현무 1, 2, 3 그리고 4까지 개발이 완료돼서 전력화 배치가 됐는데 현재 현무 5를 또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발 중입니다. 조만간 전력화 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현무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분량을 쏘아올릴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핵무기가 이제 전략 핵이냐 또는 저강도의 전술 핵이냐를 나뉘는데 이러한 전술 핵 무기의 타격은 있지 않고 현무 미사일의 타격력도 어마무시하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무시한 현무 미사일은 우리가 약 1000기에서 1500여 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K239라고 하는 천무, 이 K239는요 미국의 다련장 로켓도를 한국처럼 개발해서 전력화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벌써 폴란드나 중동 지역에 하고 있어요. 스틸레인, 강철 디제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K239는 이제 네모난 박스 형태의 동그란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고 여기에 로켓포가 장전이 돼서 연속으로 로켓포가 발사가 돼요. 근데 보통 이 천무라고 하는 K239가 한 대가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자주포나 화력 체계도 집단을 구성합니다. 포대 단위도 한 대만 이동해서 한 대만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K239라고 하는 이런 천무 에메랄드가 여러 대가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됐을 때 여의도 면적 이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화력을 자랑하게 되는 K239. 지금 사실은 이건 좀 불편한 분위기이긴 한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로서 집속탄이 사용됐다고 해서 외신에서 보도된 거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른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립니다. 하늘에 공중에서 발사된 미사일 안에 수많은 자탄들이 들어있어서 이 미사일에서 자탄이 분리되면서 지상에 흩뿌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지상 일대가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한 발이 아니라 호박 발을 동시에 쏜다고 생각을 하면 핵무기 범위가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보이고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는 집속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을 많이 해서 보유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왜 이런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를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위권 수단으로 비인도적 살상 무기를
하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극한을 생산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만들기도 단순하고 파괴력은 어마무시한 무기를 왜 안 만드냐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약 5,600여 문이 넘는 지상 화력 체계에 각종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죠. 네로라 하는 명품 자주포라 말씀드릴 수 있는 K9 자주포를 비롯한 이러한 다양한 지상 화력 체계들을 보유하고 있고 K2 전차와 같은 수소 전차,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 전차 반열에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의 메르카바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의 에이브람 전차 못지않게 국내 암살들의 국가나 개발에 성공한 수소.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를 납품하게 됐는데 AS-21이라고 하는 레드백 장갑차가 있죠. 지금 전 세계 현존하는 장갑차 중에서는 뭐 이른바 사기캐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넘사벽 장갑차를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장갑차 수주전에서 호주 정부의 최종 사업자로 독일의 라인멘탈과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경합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AS-21 레드백이 선정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큰 쾌거냐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100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명품 전차와 자주포 등을 만들었어요. 그런 독일의 라인메탈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하나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죠. 넘사벽에 사기캐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화력 플랫폼들 북한의 행동이 못지않게 대응할 수 있는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꽃가루가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먼지가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르테기 지켜줄게 1등 에너지야 지르테기. 쟨 맨날 잠만 자. 이젠 트래블 카드가 1년 내내 열일하게 하자. 솔 트래블 체크카드. 2022년 1월인데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죠.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제정치와 대북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 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중력의 원칙으로 복선을 들이내는 소모점으로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하단에 하나대가 붙여져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의 축 추력기와 구동기 전동기가 달려 있어서 상하 수지 그리고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인공위성 GPS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물체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럼 탄도미사일이냐 순항미사일이냐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속의 소리를 마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전투기가 마하 한 1에서 2 정도 속도를 내요. 근데 우리가 아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 1에는 못 미치는 한 0.5에서 0.8 정도 되는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미사일을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순항미사일도 아닌 별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평양에서 서울로 발사하면 채 조달 시간이 1분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 러시아,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해당돼요.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이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해서 배치한 나라 이제 최종 사용자인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을 전력화라고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나라 중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소수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력화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사실 미국이나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화 배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고 전력화 배치돼서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무 미사일이 뭐 극초음속 미사일에 해당되긴 하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략 무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재원이나 정확한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서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어쨌든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이죠.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공 방어 체계가 중요해요. 미사일 방어 체계.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도화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유한 나라가 미국의 사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삼축 체계 중에 KAMD 그래서 대공 방어 체계를 우리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날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 수단은 없더라. 이제 일반적인 미사일 요격은요, 이제 미사일 발사 직후 고고도로부터 이제 활공 단계를 거치면서 종말 단계에 일반적으로 요격을 해요. 그래서 4단계, 탐지, 식별, 추적, 그 다음에 요격. 근데 문제가 있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너무 빨라서 탐지하고 식별을 추적할 새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날라와요. 이제 이 요격을 대응할 수 있는 탐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간적, 물리적 그런 간격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삼축 체계에서 얘기하는 킬체인이 선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의 전쟁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일종의 자위권, 적이 도발의 징후가 명백하거나 도발할 것이 아주 확실할 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는데 킬체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려 든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의 소형화하고 경량화한 핵탄두를 실어서 쏘아 올릴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쏘아 올린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킬체인, 즉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위권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KAMD라고 하는 대공방어 체계는 고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에서 각 고도별로 요격을 시도하는데, 고고도에서 요격을 실패했을 때는 중고도에서, 다시 중고도에서 저고도로 요격을 시도를 하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방식인데, 우리가 항공기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서 쏘아 올리거나 또는 무인기들을 활용해서 자폭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전 세계 가장 고도화되어 있다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사실 뚫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맞죠. 왜? 아이언돔이 방어할 수 있는 게 포탄이나 미사일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뚫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허점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른바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우고,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위협적인 이러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을 보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1970년 1월을 방위산업의 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죠. 우리나라가 해외에 첫 수출하게 된 것은 뭐 꽤나 오래전 일인데요. 1970년대 이제 지금의 풍산이라고 하는 방산업체에서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게 첫 방산 수출 기록입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해외에 뭐 장갑차나 전투기나 잠수함도 수출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기반 역량을 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K방산이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국방,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위산업 기반을 이제 육성해 왔는데, 이 방위산업이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최근이에요. 최근 2020년 우러 전쟁이 발발하고 이후부터 우리가 폴란드에 170억 불, 그러니까 당시 원화 기준으로 약 21조 원, 이듬해 140억 불, 한화 14조 원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폴란드에 170억 불 무기 수출한 게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러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방위산업 그리고 무기 군사력과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1989년에 프로토타입이라는 시제품으로 개발된 이래로 꾸준히 이제 업계에서는 PIP라고 해서 이제 성능 개량을 해왔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 그러니까 이제 수주 기준이냐 또는 납품 실적에 따른 딜리버리 기준이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재 K9 자주포는 수주 기준으로 보아했을 때 약 70%에 육박하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명품 자주포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우리나라 수출 대표 효자 품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K2 전차로부터 시작해서 K239, 천무, 미사일 발사 체계, 그러니까 미사일들도 우리가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정, 잠수함, 시프리,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순위를 발표하는데, 전 세계 무기 수출 국가 순위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해마다 10위권 이내에 이름은 올리고 있지만 한 8위에서 9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시프리의 통계는 그 5년 단위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5년치의 합산 통계를 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2020년 우러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우리가 30억 불 내외였던 게, 우러 전쟁 이후부터 우리가